네, 자, 오래 기다린 전산세무 2급 2018년 적용 개정세법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카페에다가 이거 언제면 올라와요 그래서 부탁 애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빨리 좀 달라고 준비는 다 해놨었어요. 그 전부터. 근데 이제 문제가 요게 특강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한두 가지 좀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요게 언제냐면 2018년 개정세법은 4월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2017년 12월 22일 날 한국세무사회에서 공지사항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버전은 2018년 4월부터 77회죠. 여기부터 적용한다고 공지는 올렸고 그 다음에 공개 버전, 사전 공개 버전 다운로드 해서 이런 것까지도 올려놨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개정세법에 관련된 거 캡처 좀 입력도 하고 캡처 받고 이제 특강을 빨리 찍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본 K랩 개정세법이 적용된 버전업된 프로그램이 언제 올렸냐면요. 3월 14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3월 17일, 한 3일 전입니다. 17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이제 올려놨어요. 작성을. 그래서 버전은 K랩 2018년 3월 9일 버전인데 손보고 이제 3월 14일 날 게시판에다 올려놨는데 주된 내용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개정세법 반영했다는 거, 업데이트 내용이. 세법 개정이 돼서 퍼센트가 바뀐 것들 다 반영은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에 77회 자격시험부터 적용하는데 실무용 프로그램 세무사랑이라는 게 일반 기업체라든가 세무사에서 많이 쓰는데 그거와 앞에 메뉴 요 디자인을 똑같이 화면 디자인 및 구성 다 반영을 했더라고요. 감독권 확인 번호 77회부터는 두 자리 입력하던 거를 네 자리 입력할 겁니다. 요게 바뀌었고 인쇄 기능 그다음에 뭐 전사세무 1급에 관련된 법인 조정 화면 재배치했고 그러면 전사세무 1급이 아닌 그 밑에 전사세무 2급 그다음에 1급이나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뭐 화면이 바뀐 건 없습니다. 안에 메뉴는 그대로입니다.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전산회계 2급에 결산 정리 한동안 되다가 몇 년 전까지 되다가 또 최근 몇 년 못하게 막아놨다가 다시 요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해서 메뉴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9일 0309 버전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나 드라이브 회사 코드 회사명 요거는 뭐 앞에 메뉴하고 디자인만 바뀌었다 뿐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 제가 설치해서 3월 9일 버전 아까 며칠? 14일 날 그거 올려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요 전산세무 2급까지는 기본 메뉴는 지난번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근데 왜 늦었느냐? 세무사회가 3월 14일 날 돼서야 올렸어요. 3일 전에. 작년 12월 달에 예고는 해놓고 왜 세무사회 늦었냐?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국민들이 여론조사 해보니까 제일 신뢰도가 낮은 데가 어디예요? 국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준 겁니다. 개정세법은 이미 입법 예고는 됐는데 국회 통과 안 되면 그 세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문제시 됐던 게 바로 이거죠. 만 5세 이하 아동의 월 10만 원 수당 그것도 다 빨리빨리 주면 좋은데 선거 이후로 이거 미리 주면 지방자치선거에 선심성이다 해가지고 9월부터 지급입니다. 그래서 요 기사가 언제냐면 2018년 3월 1일, 2월 28일 마지막 날 밤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 통과 안 된 거 3월 1일까지 넘어가서 3월 1일에야 법정 통과된 게 확실시 됐죠. 그래서 월 10만 원 수당 받는 게 요게 이번에 개정세법에 들어가면서 만 5세 이하 세액공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거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통과 안 되면 그건 그대로 둘 건데 이게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복 공제되는 세액 공제되는 거 자녀 5세 이하 둘째부터 15만 원씩 공제되는 거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대신에 9월 1일부터 요거 10만 원씩 받아가라. 해서
두 개 다 정부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왜냐면 하도 애를 안 나니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어느 당에서는 반대하죠. 왜? 포퓰리즘이다. 다 선거용이다. 점수 따는 건 싫어하고 무조건 하고 해방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3월 1일 날에야 본격적으로 준비를 들어간 세무사회에서는 프로그램이 뒤늦게 나온 거죠. 3월 9일에야 완성이 됐고 14일에야 공지사항에 올려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입력을 해서 확인을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메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만 빠져도 나중에 촬영했다가 재촬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협박 또는 애걸복걸해도 개정세법 특강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투표 잘하셔가지고 좀 국회도 이런 거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주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산세무 2급에 대한 거니까 법인세법에 대한 거는 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 연말정산 파트.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제 큰 3번하고 5번. 요 두 가지가 이제 개정세법에 적용을 받는데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법도 다 개정된 거를 전부 다 제가 자료를 국세청 가서 뒤지고 거기 민원실에 가서 좀 자료 얻어와서 보니까 바뀐 거는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인데 그중에 다시 또 추려냈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련된 거,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 그 출제 범위 안에 주로 어떤 게 있나 해서 좀 찾아보고 제가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법 중에서는 이렇게 밑줄 그어진 거 1, 2, 3번 있죠. 요게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따 하나씩 교재 몇 페이지에 가서 뭘 수정해라. 2017년까지 교재를 지금까지 구입하신 분들, 그분들은 몇 가지만 좀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 연장,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의제 매입세 공제율 한시적 변경 요게 있고요. 나머지 뭐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 매입 안분 계산 방법 보완,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시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거의 시험 범위를 조금 벗어난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만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이것도 뭐 수십 가지 중에서 우리 교재와 관련된 것들 주로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겁니다. 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 2% 인상된 거,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폐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10만 원씩 9월부터 이제 매달 계속적으로 줄 거니까 이중 혜택이니까 공제는 폐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공제율이 40%로 원래 30%였습니다. 전통시장이 너무 죽는다 해서 여기 전통시장도 있지만 교통 우리 지하철 버스 이용한 거 있죠. 그거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교통비 및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 가서 신용카드를 썼을 때 10% 올랐습니다. 월세세 공제율 이것도 올랐고 거주자 판정 기준 일과세 기간으로 합리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나오죠. 우리 연말정산할 때. 비과세 기준이 좀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 뭐 주택창액저축 이거 시험에 뭐 나온 적이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빼고 요거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부가가치세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부가가치세 보면 면세 대상 여객 운송 용역에 시내버스, 그 다음에 시외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 요거는 면세 대상 업종입니다. 자, 면세 생계선서 발급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고속버스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것들 보면 전세버스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KTX, 그거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근데 고속버스도 30인승 이상 되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30인승 이하도 있나? 있습니다. 우등고속버스라고 보니까 20 뭐 몇 인승 있어요. 의자 간격도 넓게 하고 뒤로 이렇게 누울 수도 있게 좀 고급화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면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보건, 용역, 교육 이러한 것들은 일반 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안 매기, 부가세를 포함 안 시킴으로써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그래서 한 건데 시내 시외버스, 도시철도, 지하철 같은 거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30인승 이상 지방 부산 내려가는데 고속버스 막 앞뒤 이렇게 간격이 좁은 불편하게 이동하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까지는 면세 대상인데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만. 그러면 올해 3월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요거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요 기한을 연장해 줄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없어질 뻔했던 게 다시 살려놓은 것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전에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우등고속버스 30인승 이하는 안 된다. 자, 그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냐 해서 제가 최근 5년치 문제를 봤더니 이론이든 실무 시험이든 5년간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요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30인승 이상만 기한 연장됐다. 그것만 표시해 주시면 되고 전자생계산서는 거의 다 의무 발급됐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지금 교재 24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교재 캡처 받은 건데 요 내용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2010년 제도 시행하고 2011년까지는 법인 사업자만 하도록 했다가 2012년 되니까 1년 연 매출 10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 10억 이상이면 거의 중견기업이죠. 그러다가 2014년 7월부터는 10억이 아닌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자 작년 8월에 입법 요구를 했습니다. 직전년도 그러니까 이거 다 직전년도입니다. 전년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 가액만 이렇게 3억 했던 거를 공급 가액에다가 플러스 면세 공급 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의무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이면서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면세 공급 가액은 빼고 일반 사업자 매출액만 가지고 하다가 야 너네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3억 넘으면 그것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야 라고 범위를 더 확대한 겁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나중에 뭐 2억 이상 또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전 기업,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포탈은 못하니까. 그래서 법이 바뀐 게 뭐가 바뀐 거냐면 전자세금에서 발급 의무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바뀐 거 없어요. 아까 직전년도, 전년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은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해야 된다 하다가 뭐예요? 뭐가? 일반 과세 공급 외에 면세 공급까지 같이 겸하는 데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3억 이상이면 너네도 의무적으로 해. 안 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가산세를 물리겠다. 이거죠. 자,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요것만 요 밑에다가 2017년 8월에서 요 내용만 하나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 교재를 갖고 있어도 요거는 다 수정이 된 겁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있었나 연관된 게 있나 해서 봤더니 직접적인 건 없고요. 간접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딱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있었습니다. 71회 시험 보니까 다음 부가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해서 요거 정답은 1번입니다. 전자세금에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회사를 지연전송하면 가산세를 물리는데 공급가액에 1%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데 요게 개정이 돼서 0.5%에서 틀린 것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기출문제 강의 가보면 요거 있습니다. 근데 4번 문제가 돼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 가액이 합의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것도 올해 들어서면 요 문제는 틀린 문제가 돼버리죠. 왜? 공급가액 합의를 뭘로?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로 보기가 고쳐져야 됩니다. 자, 요거 한 문제 정도만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최근 기출문제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 하나만 이 상태로 가면 정답이 2개가 돼버립니다. 자, 요 정도의 개정세법 적용하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가가치세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율 한시적 변경. 의제 매입세액이란 게 뭐예요? 식당 같은 데서 농수축산물, 우리나라 국내산 요걸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내 농수축산민들을 위해서 써줘서 고맙다고 공제를 해주던 거였습니다. 자, 공제율이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108분의 8이었습니다. 108분의 8. 근데 요거를 한시적으로 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이 연매출 2억 원 과세표준이니까 뺄 거 빼고 다 빼고 2억 원 넘는 데는 거의 뭐 없어요. 웬만한 식당은 다 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앞으로 2년이죠. 지금 2018년 3월이니까 한시적으로 그 공제액을 108분의 8을 109분의 9로 변경 1% 올려준 겁니다. 자, 농수축산물 조금 더 혜택 줄게. 자, 이렇게 1%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어디가 수정해야 되느냐? 234페이지. 거기 가시면 의제 매입세액 업종별 공제율 있습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이 사람이 제일 영세한 사람이죠. 108분의 8 돼 있는 거를 109분의 9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 법인사업자, 대형 음식점 있죠. 그런 데는 106분의 6, 2%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었는데 이제는 3%가 줄어들겠죠. 차이가 격차가 3% 되겠죠. 과세 유흥장소, 유흥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말리는 업종이죠. 104분의 4. 자, 그전에는 요거 이거 애워야 되나 하는데 요거요. 의제 매입세 그 공제 신고서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요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개정된 K랩 최근 버전 가서 보니까 요거 109분의 9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자, 요거 다 거기 있는 것들이니까 이론 시험 볼 때도 이런 거 있으면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요거 전자세금 계산서 요거는 뭐 상관없겠네. 예.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소득세법으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아까 그 정도만 교재에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그 문제에 가서 보기 하나만 딱 고쳐주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개정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는 가능하면 최소한만 반영되도록 출제하는 사람들도 다 감안해서 출제해요. 안 그러면 합격률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자, 이번에 소득세법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 2% 인상. 교재 265페이지. 교재 265페이지 가보면 이거 몇 단계예요? 6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자, 1, 2년 전에는 여기 5단계였어요. 그러다가 6단계로 갔다가 이번에는 7단계로 요 맨 밑에 2개 있죠. 요거를 특히 요거 1억 5천만 원에서 5억을 2개로 쪼갠 겁니다. 요렇게 1억 5천만 원에서 5억을 1억 5천만 원에서 3억 38%. 그 다음에 3억에서부터 5억은 40%. 5억은 초과 40%였던 걸 42%. 요거는 요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세율 퍼센트 이거 기억 하나 못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는 진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고 시험 나왔던 거는 몇 단계인가 할 때 요거 6단계였다가 이번에는 7단계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바뀐 게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더 내라 하는 거고
자, 6세 이하 추가 공제 페이지. 자녀 세액 공제. 자, 자녀 세액 공제는 여러 개 있는데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 MI 나라 해서.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요. 첫째는 안 해주는데 둘째부터는 1인당 15만 원을 이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요게 폐지입니다. 왜? 애를 많이 낳으면서 세액공제를 왜 폐지했냐? 자,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이 된다.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지급인데 근데 올해는 120만 원 다 아닙니다. 왜냐? 9월 1일부터인가 지금 야당이 반대해서 9월 1일부터 선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월 120만 원 지원을 받고 대신에 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요거 추가 공제 요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작년까지 K랩 프로그램은 여기에 보면 6세 이하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고 아까 자녀 세액공제가 있고 6세 이하 자녀는 추가 공제 있다가 원래 K랩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해가지고 보니까 6세 이하 요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폐지가 됐으니까.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냥 자녀만 그대로 있어요. 6세 이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뭐 그전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나이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요. 요거 알아서 동그라미 다 들어갑니다. 이거 옛날 몇 년 전에는 요거 일일이 여부를 그냥 1번, 0번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맞게 입력하면 나이, 자녀, 공제 자동으로 다 뜨니까 이거 세법 개정된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요거 알아서 다 처리가 되니까. 자, 여기 제가 입력한 샘플 하나 나왔네요. 여기 차태희.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나이 5세. 기본공제 그전에는 여기 메뉴에 뭐 몇 세 이하, 5세 이하, 20세 이하 뭐 이렇게 있는데 본인, 배우자 뭐 여기 있네. 본인, 배우자 20세, 6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대상이다가 여기 중간에 그전 프로그램에는 5세 이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고 20세 이하 자녀 요것만 선택하면 알아서 요 자녀의 요거에 자동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기출문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기출문제 옛날 문제를 풀면 요 메뉴가 다시 또 원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5세 이하는 자녀에도 동그라미, 6세에도 동그라미 요 두 개가 동시에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잘 입력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세 번째 소득세에서 신용카드 공제 이거 무시 못하죠. 그중에서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보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현금 영수증은 30%. 그러니까 요즘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제일 많이 하죠. 웬만하면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시험을 떠나서 체크카드를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30%인데 요게 바뀐 겁니다. 요거 두 가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10% 올라서 40%. 그래서 대형마트 가서 살 거면 웬만하면 전통시장도 좀 이용해 주시고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싸고. 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연말정산화분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거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센트 바뀐 거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거기 가서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 신용카드 있는 데 가서 더블 클릭하면 보조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에서 요 메뉴가 떠요. 거기 가보면요. 요게 15%, 30%, 요것도 30% 했었죠. 근데 요게 40%딱 밖에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메뉴에 어디 있는지만 잘 놔두면 혹시나 이런 시험 문제 나와도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퍼센트 여러분이 일일이 계산할 게 아닙니다. 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입력해서 엔터 치면 요 40% 해서 적용해서 다 나옵니다. 물론 신용카드도
총 급여액의 몇 퍼센트 이상 사용된 거에 한해서 다시 몇 프로 알아서 연산식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도서 공연비 지출액 뭐 30% 이런 것도 있는데 신용카드로 공연 도서 구입한 것들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 근데 이거 다 해가지고 사용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뭐 총 급여액의 몇 퍼센트까지는 공제가 전혀 안 돼요. 그 이상 썼을 때 그것만 되고 자 40%로 바뀌었다는 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뉴 가서 다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월세로 살면 공제받는다는 건 뉴스 나오는 거 몇 번 본 적 있죠. 그게 10%였습니다. 작년 2017년까지. 월세세액 공제 현행은 총 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상은 안 되고요.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자, 공제율은 지급한 월세액의 10%. 월세 50만 원을 지출했다. 5만 원이죠. 자, 5만 원. 그럼 1년이면 60만 원이죠. 적은 건 아니죠. 자, 한도액은 연 750만 원까지.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자격 조건은 그대로인데 10%가 2% 월세액의 20% 잠깐만요. 요거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부가치세 말고. 소득세법. 이거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12%입니다. 12%. 어째 이상하더라. 월세세액 공제율 12%. 그러니까 지금 요게 20% 돼 있는데 12%. 제가 이게 입력할 때 오타를 쳤네요. 네,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12%. 어째 너무 많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10%가 12%로 2% 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12%. 적용식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월세를 지출한 분부터 작년 2017년 것까지는 안 되고요. 올해부터 월세 지출한 거에 12%. 자, 월세세액 공제율 거기 가서 메뉴에 월세세액 공제 그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금액 입력하면 이것도 12% 자동 계산이 돼서 금액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따로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건 아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판정 기준. 요거는 실무에서는 안 쓰고요. 이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세금은 거주자,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 그건 비거주자죠. 자, 그 사람도 세금은 냅니다. 물론 그 나라의 소득세면 우리나라는 안 내고 그렇게 하겠지만, 자, 근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거주자 요건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근데 국내 주소도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과세 기간 중 180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과세 기간.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소득세는 우리 어떻게 연말정산해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2과세 기간이다 하는 건 2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년 중에서 국내에 183일 이상 살았으면, 주소를 두고 했으면 너는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내라. 그렇게 하던 거를, 요거를 1과세 기간. 야, 2년은 너무 뭐하다. 1년만 살아도 너는 세금 내라. 해서 183일. 그러니까 날짜는 똑같은데 2과세 기간이 1과세 기간으로 줄었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이게 말이 촉진이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2년 살아야 세금 물던 거를 1년만 살아도 세금 내라 그러니까 촉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세청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이제 개정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요. 거주자 판정 기준 교재 264페이지. 거기 가면 3번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은 어쩌고 저쩌고 뭐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자, 거주자 무제한 납세 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016년에 개정이 됐는데 자, 요게 이의과세 기간이었습니다. 이의과세 기간. 근데 요게 이번에 아까 세법 개정으로 만약 바꾼다면 요 내용을 요거 밑에 바꿔서 적어주세요. 국내 주소를 두거나까지 똑같습니다. 자, 일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해서 2018년 개정 요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과세소득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다 소득세를 내라. 근데 해외 프로야구 가 있는 선수들은 비거주자, 제한적 납세 의무자. 국내 소득만 내고 국외 소득은 안 냅니다. 왜? 미국에서도 세금 엄청 떼거든요. 거기 무지막지합니다. 미국은 세금 안 낸 거를 엄청나게 큰 죄로 보고요. 이민 간 사람은 세금 안 내면 그냥 추방시켜버려요. 자,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만 납부하고. 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2과세 기간을 1과세 기간으로 요것만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혹시 요거 관련된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있었습니다. 납세 의무제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제 67회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소득세법상 거주가 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한다.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거 제가 풀이를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2과세 기간이었다가 1과세 기간이에요. 근데 1년 이상 거소를, 그러면 이건 뭐예요? 1년 이상, 365일 이상. 그러면 지금 개정된 세법으로 하면 얘가 뜰리고, 그전에도 요건 뜰렸던 거예요. 183일 이상이었어요. 183일 이상. 단, 앞에 2과세 기간이라는 말은 없지만, 자,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아까 프로야구 선수들 맞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은 내고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건 안 내도 된다. 아까 맞는 말이죠.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다. 국내, 국외 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1번이 뜰린 건데 정확한 거는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자, 제가 이거 풀이를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6번 문제. 요거는 연말정산에 이거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요즘 근무시간 단축이니 뭐니 말이 많죠. 그러면 근무시간이 열 몇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야간 근로수당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단 조건은 생산직만입니다. 사무직은 안 됩니다. 그럼 사무직도 야간 근로수당 받으면 초과 근무수당. 그거는 그냥 과세로 해서 받기는 받고 거기에 따른 소득세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생산직은 야간 근로수당 봐줍니다. 연 240만 원까지만. 그 넘는 거는 과세소득이 되는 거고. 자,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 자, 총 금액은 직전 과세 기간 2,500만 원. 이거 만워 돼 있네. 만 원 이하. 그러면 총 금액이 자, 2,500만 원 이하인데 월 150만 원 이하만 야간 근로수당이 인정이에요. 150만 원 이상 받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2,5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200만 원이 나오잖아요. 200만 원 조금 더 넘게 210만 원 나오겠나? 근데 150만 원만. 그리고 인건비가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이거는 좀 현실성이 안 맞다. 그래서 개정 이유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올랐잖아요. 17년도에.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이 이게 비과세 적용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조금 올려줘야지. 얼마? 180만 원, 월 180만 원까지는 세금을 소득세를 안 물리겠다 해서 현실적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2,500만 원 요거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다음에 한도도 똑같아요. 240만 원. 기왕 올리는 거 요거 2,500만 원 이내에 한 200만 원까지 딱 해주면 좋겠구만. 어쨌거나 뭐 요거라도 어딥니까? 30만 원 더 비과세로 해주니까 그만큼 소득세는 덜 내도 되겠죠. 자, 요게 조금 이제 시험의 연관성이 조금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274페이지 가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74페이지 가면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게 거기 있습니다.
자, 다음이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총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건너뛰고 여기 건너뛴 겁니다. 쭉 내려와서 6번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근무 수당.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로서 2,500만 원 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적은 사람한테만 혜택 주는 겁니다. 월정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 24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여기 150만 원이 바뀐 거죠. 뭘로? 180만 원. 월정 급여 18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요게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소득세까지 개정세법을 한번 다 다뤘습니다. 교재에 가서 어느 거 고쳐라.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는 시험 문제 한두 개 나왔던 적이 있다. 해서 보니까 별건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불안한 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리는 게 그러면 이론 공부하는 거는 아까 거기만 고치면 된다 치고 이런 문제도 제가 이제 수정해야 될 거 한두 개 이야기했으니까 끝났는데 문제는 실무시험이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올리는 게 뭐냐면 이 퍼센트 바뀐 것들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울까요? 이건 2017년도 개정될 때 보면 가산세가 개정이 됐었어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불성실했을 때 1%가 0.5% 완화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했을 땐 0.5가 0.3으로 완화되고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 수업용 프로그램 딱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보면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이거죠. 1%였다가 1000분의 5니까 0.5%라는 소리죠. 알아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은 시험 볼 때 만약에 이론 시험에도 이 퍼센트는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만에 하나 나왔다. 빨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날짜만 딱 입력하고 가산세 가서 오른쪽 보조 메뉴 창이죠. 거기 가서 보면 이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연 제출 66번 1000분의 4. 이거 딱 보고 이런 시험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론에도 뭐 거의 나온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실무시험 가서 여러분들 입력을 할 때는 여기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 세액. 이 자리에 세액을 입력하면 여기 가산세 금액이 요 자동 계산이 돼서 여기 금액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몇 퍼센트를 할지 또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지금 작성 방법 가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 방법 켜기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 커서를 여기다 딱 클릭하면 요거 66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그래서 가산세율 1000분의 3. 요 메뉴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거 귀찮다 자꾸 뜨니까 그러면 가리기 딱 누르면 요거 요 메뉴 작성 요령 요거 딱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세액만 여기 잘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알아서 다 계산되니까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가 문제예요. 옛날 문제. 그거는 요 전산세무이급 개정세법 그 퍼센트 반영된 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 몇 년치 거 소급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는 전혀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수정이 안 된 거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바로 이런 문제죠.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서 자, 여기 보세요. 인강 기존 기출문제 개정세법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개정세법 반영된 2018년 개정판 책을 낼 건데 기출문제 10회분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15회분을 만들어서 기출문제집을 따로 만들 겁니다. 문제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그러면 그 15회분 한 3년치 요거를 연습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K랩 버전 2018년 3월 9일 거 교육용 프로그램이에요. 기출문제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K랩 2018년 3월 버전 그냥 수작업으로 회사 하나 만들었어요. 제주 상사. 원래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 상사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백업 파일을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회사 하나 살짝 만들어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거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100만 원 세액 100만 원 딱 입력해서 엔터 치니까 1000분의 5 자동 계산돼서 5000원 딱 나와요.
이거 개정세법 적용된 세율 정확히 전산세무이급 최근 프로그램으로 했으니까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근데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설치한 상태에서 제64회 2015년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실행해봤어요. 이 텍스 실행을 했더니 메뉴는 이번에 개정된 메뉴는 떠요. 자, 전산세무이급 수험번호 자동 여기까지 자동으로 뜨고 박쌤 전산회계 해서 A형 감독관 확인번호 요거 64회는 확인번호 97번이니까 요거 엔터 치니까 세종기업이 떠요. 메뉴로 봐서는 분명히 버전이 2018년 버전이에요. 자, 64회 전산세무이급 버전 2018년 3월 9일 버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수작업으로 인정했던 건데 과거 기출문제, 2년 전 기출문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해서 봤더니 자, 똑같은 겁니다. 제출 불성실, 세무사 합계표. 여기 보니까 1000분의 5였죠, 아까. 100분의 1. 옛날 퍼센트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00만 원 세액을 입력했더니 가산세가 10,000원 떠요. 아까는 5,000원. 이번 옛날 걸로 하니까 10,000원이 돼버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저 분명히 버전이 2018년 버전인데 64회 데이터 파일 있죠. 백데이터. 이 안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설정되어 있는 거를 지금 현재 버전 K랩 프로그램에 갖다 풀어도 압축된 걸 풀어도 현재 걸로 퍼센트 이런 것까지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 백업 파일 안에는 요 설정까지도 돼 있어요. 이 설정까지를 다 뜯어 고쳐줘야 됩니다. 옛날 파일을. 이거를 전부 다 전면 수정을 해서 백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세무사회에서. 그 다시 만든 거를 다시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무사회가 귀찮아서 이거 프로그램 전문가 불러다가 다 수정 작업해야 되거든요. 오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돈 드니까 안 합니다. 세무사회도 이거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교육용 프로그램에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수업용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나오고 요거 용어 좀 통일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해주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 이게 그 전화를 했는데도 안 해주는데 요거 뭐 한 3년 전 거 문제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는요 연습할 때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최근 거로 다 바뀌어 있는데 옛날 문제를 가지고 연습은 공부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도 그러니까 요 결과값은 무시하세요. 요것만. 아, 나중에 정답 딱 보면 요거 100만 원 입력됐다. 내가 맞게 했구나. 요거 5,000원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요거를 한번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번 문제 전산세무이급 1번, 2번, 그 다음 4번 문제 열심히 풀다가 3번, 5번 문제 할 때 특히 이거 부가세는 3번 쪽이니까 3번 문제 풀 때쯤 되면 데이터를 또 새로 설치해야 돼요. 그럼 저보고 요거 앞에 1, 2, 3번까지도 연결된 거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가서 딱 보면 현금 얼마, 당좌금 얼마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입력이 있어야 또 거래처들 다 입력되어 있어요. 수십 개가. 입력되어 있어야 수험생은 새로 거래처나 회사 등록 안 하고도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제가 해주면 안 될까? 돈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강의 무료인 강의 아니고 유료인 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 다음에 텍스 EX에서 그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값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글 올라왔더라고. 제가 입력한 거랑 연말정산 보니까 안 맞아요. 왜? 교육용 프로그램에 가서 입력하니까 그거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퍼센트고 옛날 거 가지고 강의는 촬영을 해놨잖아요. 그거 지금 촬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값은 똑같이 이렇게 5,000원 나와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은 옛날 거 그대로 실행하면 어쩔 수 없이 10,000원 나와요. 자, 어쩔 수 없다는 거. 옛날 파일을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문제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이런 실무시험은 수정이 불가한 이유가 어쩔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요. 그 기존 메뉴
이거는 2018년 버전입니다. 요거 밑에 가 있구나. 자, 요거 위로. 요거 자녀 하나만 있는 게 2018년 버전입니다. 근데 옛날 기출문제를 갖다가 백데이터를 실행을 하면 요 6세 이하가 아까 이야기했죠. 또 뜬다는 거.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냥 여러분은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만 여기 잘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엔터 치면 나이 나오고 알아서 동그라미 딱 지가 들어가니까 요거 굳이 메뉴에 요거 하나 더 나타난 거 이거 제가 틀린 건가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연말정산 중심으로 해서 개정세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중요한 게 뭔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크게 걱정할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밑줄 그어진 거 교재에만 수정해 주시고 기출문제 풀 때는 원래 입력한 값만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만 확인하고 결과값은 보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18년 개정세법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